안녕하십니까. 법학 일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의 적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 법의 적용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법 적용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대전제는 우리 법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전제가 있는데, 자, 대전제는 우리 추상적 성격을 띠는 법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대전제 측면이 있고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소전제가 나오겠죠. 자, 소전제는 이 구체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체적 사건이 접해지겠죠. 이 법을 사건에 적용을 하여 가지고 이제 판단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론이 나올 것인데요. 이 결론은 판결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정리할 것은 소전제에 있는 구체적 사건은 사실을 확정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을 확정시켜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법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살인죄다. 그럼 형법 256조에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 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법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살인행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서 판결이 나오겠죠. 판결은 뭐 유죄, 무죄 또는 양형이 정해지겠죠. 형량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사실을 확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있는데요. 사실 확정의 기본적 과정은 예를 들어서 입증, 그죠? 그리고 또 추정, 자, 그리고 간주, 뭐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증, 추정, 간주는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정도상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증거를 주장해 가는 과정이지요. 증거를 주장해 가는 거다. 자,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가는 과정을 입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입증을 누가 해야 될 거냐 문제가 입증 책임 또는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거증 책임. 그래서 아마도 입증 책임을 누가 있을 거냐. 보통 형사소송 같으면 공소권자인 검사가 보통 입증 책임이 있고, 민사나 행정소송 같으면 원고, 피고 모두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주장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추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추정이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이 추정한다라고 나오는 것인데, 자, 추정한다. 예를 들어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말 그대로 그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한다. 즉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정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뭐냐면, 예를 들면 반증이 제시되면 번복이 가능하다. 이것이 추정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반대 증명이 되면 번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집에 A가 등기부상 각부라, 즉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 등기는 추정적 효력이란 말 쓰거든요. 추정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A가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반증을 제시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B가 여기에 대해서 실소유자다 라고 반증을 해서 증명했다는 이야기죠. 증명이 됐다. 그러면 등기는 번복이 되는 것이죠. 자, 번복이 된다. 이 말은 A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반증을 제시하면 번복되는 것을 추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간주 또는 우리가 의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간주 의제는 보통 우리 법의 규정을 보면 뭐뭇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법 규정이 우리 법의 규정 자체가 법에서 본다라고 법에서 인정해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정선고가 됐다고 했죠. 실정선고하면 일정 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제 규정 또는 간주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법에서 간주했기 때문에 바로 뭐죠?
반증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반증에서 번복될 사안이 아니단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우리 실종 선고가 됐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이제 사망한 걸로 본다 라고 의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생존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죠? 생존했다면 바로 이게 번복되는 게 아니라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취소 절차를 밟기 때문에 바로 번복되는 건 아니다. 근데 추정은 반증 시험은 이제 등기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주 의제에 관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바로 번복되는 건 아니다. 바로 번복되는 것이 우리 의제 또는 간주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용어로서 우리 준용이라고 나와 있죠. 준용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자, 기본 단어적인 문제죠. 자, 우리가 무엇이 준용된다 이러면 하는데, 유추가 되는 것하고 준용되는 것, 이것은 비교 드리면, 유추는 우리 법 해석상의 방법입니다. 해석상 방법이 유추라는 것이 있고요. 자, 준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의 방법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기술상의 방법이 준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유추는 해석할 때 직접적 규정이 없으면 유사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해석상의 방법이 유추다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어떤 선의하고 악의가 있죠. 이 표현도 여러분 얼추 보면 선의는 뭐 착한 뜻이고 나쁜 뜻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선의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모르고 한 경우를 보통 선이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경우다. 알겠죠? 그래서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신 자,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한 경우. 알겠죠? 그것을 악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채무가 있었으면 알고도 했다면 악의, 모르겠다면 선의. 그래서 선의의 삼자라는 보통 얘기했죠. 선의의 삼자는 보통 보호를 받는다. 모르고 한 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의 악의는 알고 한 것이냐 모르고 한 것이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삼자는 당사자 유해자고요. 자, 대항하지 못한다. 삼자에게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점들 적용상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법의 효력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효력상의 문제는 실질적인 효력하고 형식적 효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법의 실질적인 효력이다. 자, 법의 실질적 효력이 나옵니다. 자, 실질적 효력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타당성하고 실효성이 합치가 나와 있죠.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또 실효성도 있어야 된다. 실질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성이다. 우리 정의관념의 합치가 될 것이고, 또 실효성이라는 것은 실제 실현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타당성의 의미도 충족이 되고 실효성의 의미도 충족됐을 때 법에 실질적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법의 형식적 효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 시간적이든 장소적, 인적 효력이 나오겠죠. 세 가지 형태를 보통 논의가 되는 것이다. 형식적 효력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간적 효력이 있을 것이고, 또는 장소적 효력, 또는 인적, 대인적 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간적 효력에 관한 문제는 우리 법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 것이냐 관련된 문제이지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 정리할 건 있죠. 원래 우리 법이라는 것은 시행돼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이 있는 게 기본 원칙이지요. 대신 일반적으로 우리 효력 발생 시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적에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자, 시기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포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의해서 효력 발생 나와 있죠. 효력 발생의 시기에 관한 문제는 우리 특별한 규정, 즉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게 우선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이 제정돼서 공포되면 이 법은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을 두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명문 규정이 있으면 명문 규정에 따라 효력 발생하고, 명문 규정이 없다면 공포하고 나서 20일 경과설입니다. 자, 그래서 명문 규정이 있다면 규정이 우선될 것이고, 자, 규정이 없다면 공포하고 20일 경과입니다. 이때 효력을 발생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법률은 불소급 원칙이죠. 불소급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가 기본원칙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형법에서도요. 그래서 바로 소급하면 아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헌법 13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누구든지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불소급 원칙은 뭐냐면 소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정한 행위를 했다고 봅시다. 행위를 했다. 그럼 행위 당시 법에 따르면 그 행위 당시 법에 따르면 범죄가 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자, 나중에 이후에 법이 제정이 되든지 또는 개정이 됐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범죄가 된다고 이제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때 법의 효력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효력 발생한 게 맞겠죠? 근데 과거에 발생했던 행위에 대까지 이 법을 이렇게 적용시켜버린 것, 이것을 소급이라고 쓰는 것이죠. 소급. 뒤로 가는 것이죠. 자, 추급은 앞으로 가는 것인데 소급은 역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법이 제정 개정돼 가지고 이것을 소급해서 이 행위를 처벌해버리면 우리들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상실되겠죠. 지금 내가 한 행위가 범죄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있고 항상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급시키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 불소급 원칙이고, 주로 이제 이 불소급 원칙은 우리 형사상에서 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형사법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불소급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경과 규정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경과 규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법이 제정 개정되면서 국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법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국법상에 행했던 행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과 규정, 경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이것도 범죄를 떠나서 이 행위 당시 법이 국법이 있고 신법이 있다고 봅시다. 신법이 적용된 건 맞는데, 그죠? 이 당시는 국법이 적용된 게 맞을 것이고,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됐다면. 근데 경과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신법이 적용되더라도 몇 년도부터 행사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언제부터 행했던 그런 것은 국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별도로 경과 규정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법의 개정 등 할 때 있는 것을 경과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겠죠. 만약에 국법하고 신법이 부딪힌다면 원칙은 신법이 우선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항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경과 규정을 둬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국법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법과 신법이 충돌한다면 신법이 우선되는 게 원칙이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소적인 문제에 관한 효력이죠. 이 부분들 크게 말하면 우리 속지주의가 있고, 자, 그리고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인적 효력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자, 속지주는 영토주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속인주의는 우리 혈통주의란 말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속지주의란 것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으면 국민이든 애국인이든 전부 다 우리 법에 적용을 받는 게 속지주의고요. 자, 속인주의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우리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게 속인주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가 원칙일 것이냐? 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속인주의를 가미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토권 중시 때문에 속지주의를 보통 원칙으로 하지만 속인주의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우리 국적법을 가지면 좀 달라요. 국적법 같으면 우리나라는 우리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죠. 국적 취득에서는 속인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속지주의가 있어요. 국적 취득만은. 근데 그걸 빼고는 일반적인 법의 적용상의 문제, 효력상 범위를 따질 때는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속인주의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나와 있죠. 애교특권 누리는 자는 기본적으로 본국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 우리 조례규칙 같으면 지자체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또 타국에 유행된 자국기, 항공기, 선박 등이죠. 자국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대인적으로 또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속지주의하고 속인주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제법상 원칙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력상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법 단계 이론이 하나 나오죠. 법 단계설입니다. 자, 이것은 독일의 실증주의 학자인 한스 켈젠이 주장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켈젠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게 법의 단계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증주의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론상 구성은 이렇습니다. 가장 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는 존재를 하나 인정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 일반적으로들 법의 체계가 헌법이 있고, 자, 그리고 법률, 자, 그리고 우리 명령이지요. 명령, 자, 그리고 규칙 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의 위기질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헌법이 가장 위에고 법률, 명령, 규칙적인 단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대신 이제 이 근본 규범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상의 규범, 이것을 하나 인정했기 때문에 한스 켈젠이 실증주의학계에서는 약간 비판을 받긴 해요. 어떤 근본 규범의 존재를 하나 가정해 놓고 그 아래 실정법 체계로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다. 그리고 법률, 정답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죠. 헌법보다는 아래가 있겠죠. 또 명령은 당연히 우리 입법부가 아닌 기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더 아래에 있는 효력이고, 자, 그리고 가장 아래 규칙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법의 단계 이론을 주장한 학자를 물어본다면 켈젠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효력상 문제는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률 관계의 권리 의무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관계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법률 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보통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우리 민사 관계로 본다면,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다고 봅시다. 갑이 을이 있어요. 자, 만약에 갑이 돈 좀 빌려달라라고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청약. 자, 을이 돈을 빌려줄 마음이 없으면 거절하면 될 것이고, 오케이 하고 승낙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둘의 의사가 일치가 되면,
일치가 되면 양자 사이는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을 하겠죠. 이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의뢰지인은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갑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양자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맺고 있다. 또 개인 간의 법률관계이므로 사법관계다. 이런 말 쓰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는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정리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개개의 법률 사실입니다. 자, 법률 사실들이 모이는 것이죠. 이 법률 사실은 여기로 말하면 의사표시, 다시 말하면 청약이나 승낙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법률 요건을 구성한다. 자, 법률 요건입니다. 자, 법률 요건은 대조리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 법률 행위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계약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그래요. 가장 기본은 계약 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 법적인 효과,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법률 효과는, 법적인 효과는 보통 권리나 의무 등으로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즉 행위를 하면 효과로서 권리,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은 권리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는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보통의 권리, 의무는 상응하는 게 보통이지만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서 법률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법률관계의 변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은 변천사의 문제는 과거에는 당연히 의무밖에 없는 걸로 보는 것이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무본이다 이런 말 쓰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의무본위에서 우리 근대 오게 되면 권리가 강조되죠. 그래서 권리 본위 중심으로 간다 라고 보다가, 자, 현대 오게 되면 뭐라고 보죠? 현대는 공공복리 사고가 강조되는 복지국가 성격 띈다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가 중시되는 구조다. 물론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구조다. 이게 변천 구조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거 중세 봉건 시대 나오죠. 우리도 중세 시대는 의무 본위, 우리가 근대로 시대에서는 권리 본위, 현대에는 의무 중시. 변천 과정은 그렇게 하나 정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법률관계의 변동이란 말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법률관계가 변동이다. 앞으로 이제 변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세 가지 말이 포함된 말이죠. 발생 또는 변경 또는 소멸을 의미합니다. 여튼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법률관계 변동이다. 그래서 발생 또는 변경 또는 소멸이죠. 이런 것을 법률관계 변동이라고 한다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권리 의미를 하나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뭐냐라고 할 때 현재까지는 권리 법력설이 다수설적 개념입니다. 자, 권리 법력설은 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힘이다. 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힘을 권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면, 이 말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권리 침해되겠죠. 그건 바로 법에서 인정하는 힘을 침해한 것, 법을 어기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법적인 쟁송, 즉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권리는 법에 의해서 인정한 힘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권리하고 비슷한 비교 개념들이 나오죠. 그래 보시면 이 부분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돈을 해주세요. 자, 보통 권한이 나오죠. 자, 권한.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우리 조직상의 문제에서 대통령 권한이 있거나 총리 권한이 있겠죠. 이런 것 전부 다 권한인데, 권한의 의미는 법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법률상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자격. 그래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바로 법률상 자격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갖고 있다는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법인 이사 같으면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일정 법에서 인정되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자,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권한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한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권능이 있죠. 자,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들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 내용을 구성하는 어떤 개개의 법률상 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권능 구성하는 법적인 힘이다, 이렇게 보통 보는 것인데, 이 권능 개념은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 여러분 권리입니다. 권리. 소유권은 어떻게 구성됐느냐?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권능은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능,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은 권능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권원입니다. 자, 권원은 권리의 근원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권원의 개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원인,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을 의미합니다. 자, 그 사례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부속시킨다 라고 하는 권원이 어디가 있느냐? 지상권이 있거나 임차권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히 원인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타인의 토지에 내가 물건을 부속할 수 있다,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는 내가 타인의 토지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임차권이 있다. 또는 물건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지상권이 있다. 그래서 권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원인을 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은 권리는 아니에요. 권리하고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권한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원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반사적 이익이나 반사적 불이익인데 이 권리 개념은 아니죠. 자,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리는 아니다고 보는 것이 반사적 이익이다. 자,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타인을 규제함으로 해서 내가 누리는 이익 같은 것,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행금지를 시키면서 자, 말 그대로 통행시키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통행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치안 질서가 유지돼. 나는 밤에 통행금지 때문에 경찰들이 배치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둑이 들지 않는다. 내가 누리는 반사적 이익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반사적 이익을 권리화시켜서 구제 범위, 국민의 구제를 넓혀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반사적 이익은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권리 분리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권리를 분리할 때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 공권을 분리할 때는 국가적 공권이 있고 개인적 공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건 분리를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내용에 따라서, 자, 권리 내용에 따라서 구별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인격권이 있고, 인격권, 또 가장 일반적인 재산권이 있고, 자, 또 무채재산권이라고, 뭐 지금은 우리가 지적재산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격권, 재산권, 그리고 신분권이요, 신분권. 자, 신분권 세 가지.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이죠. 자, 인격권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인격에 관련된 권리를 말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나 신체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격권은 우리 생명에 관한 권리, 또 신체권, 또 우리 명예에 관련된 명예권, 기타 등등이 우리가 말하는 인격권의 기본적 개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권, 명예권 등이 들어갑니다. 자, 재산권은 종류가 많죠. 재산권을 구별하면, 자, 가장 기본, 우리 물권이 있고, 물건에 관한 권리가 물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 우리가 뭐 지적 재산권이다. 뭐 지적 재산권은 여러분들, 우리 산업 재산권도 있고, 자, 또 우리 저작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산업 재산권 여러분, 우리 보통 특허나 또는 우리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등이 있죠. 이것부터 우리가 무채재산권이라고 형태를 부르기도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겠죠. 자, 이건 전부 다 재산권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또 신분권에 관한 것은 여러분, 친족하고 상족에 관한 권리가 있죠. 이게 친족권. 자, 또는 상속권이 있다. 그래서 권리 내용에 따라서 구별하면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이 세 가지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권리 작용에 따라서 구별해 가는 것이죠. 자, 이는 크게 네 가지 것을 정의합니다. 자, 작용에 따라서 보면, 자, 지배권이 있고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자, 또는 우리 청구권, 자, 또 형성권, 자, 그리고 또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 항변은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권이 들어오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지배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물권 같은 겁니다. 물권이라면 소유권, 소유권 내 거니까 내가 지배할 수 있잖아요. 또 점유권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역시 기본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권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권 여러분, 대표적으로 타인에게 청구한다는 것은 자기 부자기, 자기는 뭔가 하게끔 하는 것, 부자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우리 청구권의 대표적인 것은 채권 같은 것. 채권은 물론 상대가 정해져 있죠. 채무자에게 청구하겠죠. 이것도 우리가 청구권입니다. 자, 그리고 형성권이 있어요.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인해 가지고 바로 변동의 효과가 발생시킬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법률관계 변동이 발생되는 것. 변동의 의미는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되는 것을 형성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님들 형성권으로 기억할 것은 취소권 행사하면 소멸될 거 아니에요. 또 추인함으로써 법률관계 발생해 가는 것이죠. 발생해 가는 것. 자, 또는 해제권. 해제도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또 선택함으로 선택권도 일종의 이제 발생시키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또는 인지권. 인지한다. 인지. 그러면서 발생시키는 권리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상계권이 나오죠. 상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계산을 통해서 없애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계는 여러분, 서로 계산한 약이에요. 서로 상자에다가 여러분들 계산할 계자.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내가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다. 받을 돈도 있고 줄 돈도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한단 말 들어보죠. 상계하는 겁니다. 그 부분 제하고 나머지만 주면 되죠. 상계라는 것은 서로 권리관계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 부분을 계산해서 없애버린 게 상계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소권, 추인권, 해제, 선택, 인지, 상계권은 형성권에 들어갑니다. 항변권은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권리 효력 범위입니다. 자,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 있느냐. 여기 따라서 절대권, 상대권을 구별한다는 얘기죠. 이건 절대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자, 상대권은 상대에게만, 보통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내 것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절대권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이전성 위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전할 수 없는 것을 일신전속권, 이전성이 없는 거겠죠. 자, 비전속권은 이전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일신전속권은 우리 인격권에 관련된 부분들. 자, 내 생명권을 누구한테 이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격권이나 신분권 이런 것은 이전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0회 시험에서도 자, 이전성 유무에 따라서 절대권, 상대권은 구분하면 틀려요. 절대권, 상대권은 효력 범위. 이 말은 바로 권리에 대한 의무자 범위가 어디까지냐. 의무자 범위가 모든 사람이 주장하면 절대권, 특정이 주장하면 상대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무는 여러분, 권리에 보통 상하는 것인데요. 자,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 중요한 파트가 있죠. 자, 보통 여러분들 권리하고 의무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권리, 의무는 보통 상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 권리가 있으면 한쪽에는 의무가 있다. 이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자,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것도 있고,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권리 없이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자, 여러분들,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는 보통 상응하는 게 보통이지만, 등기 의무라든가 또는 우리 자동차 일종의 통행 의무 나와 있죠. 그래서 자동차 우측 통행 의무 이런 것 전부 다 의무만 존재합니다. 등기 의무라든가 또는 우측 통행 의무, 이것은 의무만 존재하고 권리는 없다. 또 우리 권리만 존재하는 것도 있죠. 의무는 없고, 여러분들 보통 나와 있는 취소권이나 동의권, 해제권, 취소권이 있거나 동의권이 있거나 해제권이 있다. 이것은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 권리, 의무가 상응한다. 권리자가 있으면 의무자가 있는 게 보통이지만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다. 하나 정돈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또 동일의 권리며 의무인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권리 의무 주체는 여러분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연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고 법인은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법인. 자, 객체는 물건 또는 급부, 법률관계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적재산권 보이죠? 자, 지적재산권은 보통 정신적 산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 산업재산권은 보통 특허권, 의장권, 또 실용신앙권, 그리고 상표권 등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권리 그 부분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권리행사 한계 부분은 헌법상, 민법상 제약이 또 나와 있죠. 헌법상 제약도 있고, 민법상 신의 성신이나 권리남용 금지를 지켜야 될 한계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학 일반에 관한 이론적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